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1번이 NSAID라고 불리는 소염진통제, 2번이 항생제, 3번이 해열제거든요. 또 4번이 면역억제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약인성 간 손상을 유발하는 4대 약이 여기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에 백신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연구도 많이 나오지만 그쪽도 어떤 하나의 트리거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면역 관용의 교란을 만들어낸 가장 핵심을 하루하루의 식생활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간염 진단받기 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나서 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는 뭐 시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뭐 녹즙이나 달인 어떤 물들 이런 것들을 먹고 이 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걸 오해하면은 녹즙이 자가면역 질환을 만들어 자가면역 간염을 만들었다 또는 한약이 자가면역 간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되는 건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한 원인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왜 간을 때렸냐 할 때 간을 때리도록 유도한 건 그 물질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을 설명할 때 면역 교란된 세포들이 왜 거기를 때렸냐 하면 그 세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장기에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가면역성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길 만한 환경들이 많은 상태에서 면역계가 교란돼 있으면 이게 더해지면 자가면역 간염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간에 염증이 많이 생길 만한 환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대표적으로 약물의 과다화 복용이죠. 대표적으로 잘못된 약물들을 열심히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간세포가 많이 염증이 생기고 깨져 있으니까 즉 간이 해야 될 역할이 해독과 대사라는 두 가지 메인 역할이 있을 때 이 역할에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에 자가면역성 기전이 같이 더해지면 이게 자가면역 질환 간염으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이 약물이 원인으로 이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에서 보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다이어트 한약 먹고 살은 빠졌는데 그때 간 수치가 안 좋았던 게 자가면역 간염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급격히 말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환자분들 좀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 질환과 간염.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 길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자가면역 간염을 치료하는데 핵심으로 쓰는 두 가지 치료 방식이 식사 생활을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에서는 좀 약하다 보니까 교란된 면역세포를 돌리기 위한 자극으로 생약제, 한약제들이죠. 그리고 녹즙을 많이 처방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에 다 환자분들이 경기를 일으키셔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게요. 잘못된 거 드시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 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이 선입견을 갖고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라포를 저희랑 쌓이기 전까지는 치료가 참 어려운 환자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서 한약, 녹즙, 어떤 물질들 간 수치 안 좋다 이 인식을 너무 강하게 갖고 계셔서 이거를 깨는 게 참 어려운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약을 써서 간 수치가 오른 게 아니라 잘못된 한약을 썼을 때 간 수치가 오르고요. 잘못된 녹즙을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오르고요. 그리고 간 수치를 올리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약물.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환자분들이 한약을 조심하실 게 아니라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1번이 NSAID라고 불리는 소염진통제, 2번이 항생제, 3번이 해열제거든요. 또 4번이 면역억제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약인성 간 손상을 유발하는 4대 약이 여기거든요. 이 약을 썼던 거에 의심보다는 우리가 인식에 딱 바뀌어서 한약제에 딱 해서 꽂혀버려서 안 쓰겠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사실 스테로이드제도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쓰는 것처럼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자가면역 간염 치료하려고 오신다고 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오시지 않으면 치료가 참 어렵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고요. 일단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의미 자체가 자가면역성 기전으로 인해서 간염이 발생했다는 의미니까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 원인을 이제 크게 나눠보면 가장 핵심은 사실 면역 관용의 실패죠. 면역 관용의 실패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누굴 때리고 때리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인데 면역 관용은 말 그대로 누굴 살려줘야 되는지죠. 그러니까 간세포는 면역세포들이 원래 애초에 교육받고 나올 때 얘네들은 때리면 안 되는 애들이야 라고 잘 교육을 받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때리지 않아야 될 간세포를 면역세포들이 적군이라고 인식을 하고 때려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자가면역 기전을 설명드릴 때 면역 관용의 이상을 1차 원인으로 꼽는데 그
그럼 뭐가 이 면역 관용 이상을 만들었냐에 대해서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면역계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다 이거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백신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연구도 많이 나오지만, 그쪽도 어떤 하나의 트리거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면역 관용의 교란을 만들어낸 가장 핵심을 하루하루 식생활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면역세포들 입장에서는 하루 3번 들어온 음식들을 계속해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온 음식이 면역계가 느끼기에 받아들여도 될지 아닐지, 이건 처리해야 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반복되고 면역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좀 지치고 헷갈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식생활에서 보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의 원인과 관련돼서 면역관용의 실패가 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유전적인 통계성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간 백혈구 항원 HLA라고 알려진 유전자들 중에서 특히 DRB103 또는 104라고 하는 이쪽 유전자들이 자가면역 간염에서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HLA라는 이 물질이 의미하는 게 기본적으로 면역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이 면역세포들 간의 대화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애가 T세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이런 물질 들어왔으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또는 그 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HLA. 그래서 이 외부 항원을 T세포한테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HLA라고 하는데, 그 HLA 중에 특정 유전자 서열, 그 중에서 DRB103, 104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가면역 간염에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물질들을 처리하는데 유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자가면역 간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HLA, DRB103, 104라는 두 가지 유전자가 자가면역 간염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1형 당뇨병에서도 많이 발견되고요. 셀리악병 같은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는데 이런 질환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루푸스에서도 비율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그레이브스병,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에서 유전자가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유전자가 그렇다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번 베체트병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유전적 요인도 많이 관련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을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조금 이거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 전반은 면역계 교란, 그 면역 관용의 실패라는 의미는 하루하루의 내 식사와 생활에 문제가 누적되고 축적된 거에 더해 어떤 트리거가 작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면역계 교란이 발생한 게 기본이고요. 그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어디를 때릴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어디를 때려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유전이라는 건 항상 어떤 엄마의 병이 그대로 가냐 한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것도 통계적으로는 직계가족 안에서는 부모가 자가면역 간염이면 아이가 자가면역 간염일 빈도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높지만 직접적인 유전성이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경과를 보면 보통은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보통은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 면역질환이 비슷한 패턴인데, 또 반대로 아예 나빠지는 경우도 좀 극단적으로 나뉘거든요. 그 이유가 임신이라는 이 시기는 면역계 입장에서는 아주 주의해서 면역 관용을 극도로 발휘하는 시기라, 그게 일시적으로 면역계가 변화가 많은 시기다 보니까 자가면역 간염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를 조금 더 많이 보고요. 반대로 아예 나빠지는 경우도 의외로 보기도 하고요. 보통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임신 초기, 특히 3개월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3개월이라는 게 임신한 초기 3개월 동안 면역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악화를 가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보면서 초기 3개월 반응만 잘 유지되시면 후반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있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스테로이드제나 표준 치료로 쓰는 약이 프레드니솔론이라고 알려지니까 스테로이드제, 또는 보통 아자티오프린 같은 면역 억제제들을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산부들한테 그게 독성이 강한 약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자가면역 간염에서도 동반된 질환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루푸스에 다뤘던 MMF라고 알려진 약물들, 면역 억제제 중에서도 종류마다 임산부들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을 병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두 가지 약은 임산부들도 보통은 유지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들한테 안전하다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사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복용한 엄마로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조금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표준 약 두 가지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도 복용해도 된다. 하지만 저는 권장드리는 건 아예 임신 준비 전에 약물 없이도 완전 간이기를 맞는 상태에서 항상 임신하시는 걸 가장 베스트로 권장을 드리고 그걸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